네, 3, 4월 문학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반 수강생 분한테 들었었는데 2월에 이번 주에 다른 분들은 휴강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왜 노량진에서는 나한테 휴강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지 않냐. 휴강하는 줄 알려주면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어쨌든 좀 쉬어왔으니까 이번 주에 시작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3월이 지금 8주로 끝나요. 그래서 8주 동안에 우리가 지금 요 얇은 교재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두꺼운 교재는 교과서를 다 때려 넣었습니다. 교과서를 다 때려 넣은 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다. 지금 교과서 처음 본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학 성취 기준이 생각보다 조금 모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성취 기준에 있었던 섬세한 읽기라고 한다면은 대체 어떻게 읽는 것을 섬세하게 읽는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의식 같은 경우는 조금 분명하지만 미적 가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게 미적 가치냐,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교과서에서는 조금 구체화되어 있어요. 왜 구체화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미적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교육과정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자기 머릿속엔 좀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줄글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은 성취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설을 밑에 그냥 잘 달아주면 되잖아요. 미적 가치란 이런 것이다. 근데 2015로 오면서 뭐가 사라졌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좀 불필요하다 싶은 성취 기준 해설을 다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취 기준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교과서들을 제가 어쨌든 교육용으로 한 거니까 캡처를 뜨긴 해서 조금 다양하게 교과서들을 좀 볼 수 있게 집어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출판사 교과서인지는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거의 모든 출판사 거를 골고루 사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2차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교과서랑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금 목차 보시면은 우리가 얇은 교재 목차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메인 교재예요. 이게 얇아가지고 지금 메인처럼 안 느껴지실 텐데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선생님들께서 비유법 이러면 다 아세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이러면 다 아세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애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설명을 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수업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수업에 적용을 할 때도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3, 4월에 배우는 거는 요게 지금 바로 시험에 직결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빵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버티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5월, 6월에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5월, 6월에는 이제 기출을 보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5월, 6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국어교육론반 기출반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학반은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추후 안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학 기출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그때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출을 정확한 단어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육과정도 보셔야 되고 요 교재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차에서 어디까지를 보려고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문학의 본질을 일단 볼 거고요. 문학의 본질 볼 거고, 선생님들이 외우시기에 사실 저는 문학도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문학의 개념이랑 그다음에 문학의 미의식, 그다음에 기능, 구조, 요거는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의 구성을 살짝 건너뛴 다음에 문학의 갈래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문학의 갈래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문학의 구조 보이시죠? 문학의 구조에 해당하는 1장 문학의 본질에 4에 보면은 문학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취 기준이 보통 교과서에서 갈래랑 묶여서 나와요. 갈래랑 묶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정갈래다 이러면은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에 시에 어떤 구조가 있으면 이것이 내용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구조를 따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갈래를 따로 설명하고 이러면은 사실 교과서 페이지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통 한 단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조랑 갈래를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구성이랑 내용이랑 그 다음에 시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 남은 거 조금씩 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 소설, 극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수필이나 교술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래론에서 좀 다룬 다음에 제가 추가 자료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교술 갈래 또는 수필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수업할 때 1, 2월 달 수업할 때 수필 잘 많이 안 다뤘죠. 그래서 공부할 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얇은 교재, 이거를 주교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부교재를 교과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교재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본질입니다. 문학의 개념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문학이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 게 비문학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명칭이 달라져서 정보 텍스트 이렇게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들이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문학이 뭐예요? 이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시도하는 것은 시, 소설, 수필극 같은 것을 문학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갈래를 이제 예로 들어서. 근데 그랬을 때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학인 건 알겠는데 문학의 뜻이 뭐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다. 그럼 감정을 다루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은 그거는 문학이 아닌가요?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어서 이거를 한 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교재에 넣어놓는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애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멀쩡하게 대답해 준 적이 별로 없어서예요. 애들이 문학이 뭐예요? 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게 문학이다. 애들이 들고 있는 게 문학 교과서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문학이다. 근데 애들이 뭘 또 펼쳐놓냐면은 그러면 이제 대단원 도입할 때 줄글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문학에서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글. 그럼 이것도 문학인가요?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이 막 대들어요. 그럼 대든다기보다 본인이 진짜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은 문학이 아니다. 선생님 거짓말쟁이. 방금 교과서에 있는 거 다 문학이라 놓고 이렇게 하면 설명하는 글은 문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을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 범위도 좀 명확해지고 명쾌해지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문학의 개념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요 교재를 구성하면서 참고로 한 책들은 2개 정도가 있어요. 굵게는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권영민 교수님의 문학의 이해라고 하는 진짜 개론서 중에서도 가장 기초 개론서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걸 너무 기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읽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했던 게 지금은 절판된 책이 있어요.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괜찮은 책인데 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책인데 지금 절판이 된 상황이에요, 아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고로 구해가지고 왜냐면 그거를 제가 인고 준비할 때 아예 그거를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2권의 책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가져왔던 게 이투스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문학 개념어 토바복인가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곁들여 가지고 다 이제 필요한 만큼 요약을 하고 종합을 한 게 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발령 받으셔서 문학 수업을 하실 때에도 요거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좀 설명할 거리를 만들어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중간 필요한 게 더 있으면은 제가 추가 보충 프린트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싹 붙이시면 되겠죠.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펼치시면 될 것 같다. 자, 문학의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문과 문학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개념어 자체가 나온 게 18세기 정도가 되어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글이 없었느냐라고 하면 글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 나올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문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뜻하는 영어의 리터러처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리테라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용된 이 말의 의미는 글로 쓴 것을 읽는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뿐 오늘날 문학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근대적 형태로서의 문학의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확립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문학의 흐름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 문학이라고 할 만한 거는 누가 제일 먼저 문학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었죠? 인류어에? 사실 인류어 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너무 슥 지나가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광수가 제일 처음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문학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 이광수. 그럼 이제 다시 복습해 보자면 무정은 언제 발표? 무정? 1917년이요. 왜냐면 얘가 최초의 장편소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 앞으로 당겨야 돼요. 왜 최초의 장편소설이면 엄청 앞으로 당겨야 되냐면 자, 인류월 걸 살짝 복습 차원에서 해보자면은 김동인이
단편 소설의 그 기틀을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했었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김동인이 단편 소설의 기틀을 확립했다라고 하는데 김동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등장을 했던 때가 1920년대입니다. 그런데 김동인의 별명을 제가 지어줬었죠. 이광수 스나이퍼였죠. 그러면은 김동인이 이광수 스나이퍼가 되려면은 애초에 이광수가 김동인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가 언제 등장하는 게 맞다? 1910년에 등장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광수가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뭐 덕분이다? 무정 덕분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는 뭐 그렇게까지 인정받는 작품들이 뭐 있기야 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근데 지금 우리 문학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게 뭐다? 무정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무정이 1910년도에 발표가 돼야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917년인 거예요. 그래서 1910년이 최남성과 이광수의 2인 문단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1920년대 김동인 외에 소설가 3명만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이 복습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선생님. 맞추셨어요. 이 사람들이 리얼리스트들이었죠.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현진건과 나도양은 약간 달라요. 뭐지? 염상섭은 중인 이상의 계층. 그죠?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증언을 했다면은 현진건과 나도양 같은 경우에는 하위 계층, 노동자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소설들을 창작을 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소설에서 가장 큰 흐름이었죠. 그래서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방금 뭐를 읽다가 이 얘기가 왔냐면, 근대적 형태로서 문학의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확립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몇 세기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넓은 의미의 문이 있었을 뿐 문학이라는 말이 별로 사용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발표가 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문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아래쪽에 나와요. 글쓰기와 글 읽기를 모두 포괄하는 문이라는 말은 좁게는 하나하나의 글자를 뜻하고 넓게는 교양과 지식 전반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삶의 도리를 익히는 수양의 과정에 해당하였으므로 글은 인간의 감성과 취향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가치가 조선시대에 오면 무슨 가치에 좀 집중이 되냐면은 유교적 가치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과 효와, 군신유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들이 주로 창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런 작품들을 볼 때에 무슨 작품들 봤었어요? 강호가도라든지 아니면 영군지정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봤었죠.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학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글들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표였다? 도의 전달이에요. 도의 전달.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제도관과 청기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같이 읽으려고 아래 박스에다가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으므로 전통사회에서는 글쓰기와 글 읽기가 모두 정치적 지배 전략에 얽혀있는 정치 문화적 기호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약간 짤처럼 돌고 있는 거긴 한데 이한희 배우 아세요 혹시? 그죠? 그분이 이제 원더우먼인가 하는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씨가댁이 그러니까 남편 집 쪽이 되게 부자예요. 엄청 부자고 이제 이한이를 무시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한이 알아듣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막 프랑스어로 대화를 막 해요. 얘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막 언제까지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프랑스어로 하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이한이가 프랑스어를 막 해버려요. 너 왜 프랑스어 해? 그러니까 그러게요. 제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네? 이러더니 막 프랑스어로 인사를 막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 전통사회에서 문이라고 하는 거, 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의 향유물이었다. 양반들, 지배계층만의 향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글로써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보편적이고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의 문학은 평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왜 등장하는 것들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근대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대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근대성의 기준이 뭐였어요? 가장 큰 기준이 3개 정도 했었는데 떠오르시는 거 아무거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려면은 계급이 별게 아닌 게 되어야 되죠. 돈이 중심이 돼야 되죠. 계급의 다른 것이 뭔가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가 되어야 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돈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허생전이 아니고 양반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돈이 진짜 많더라도 뭐예요? 계속해서 계급에 눌려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완전한 자본주의가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었을 뿐 계급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계급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근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개인의 등장인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의 등장. 그러다 보니까 뭐와 뭐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내용과 형식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채시 같은 경우에 특히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작품 기억이 나실까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형식면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띠기가 어려워서 근대시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제일 첫 행가, 두 번째 행가, 마지막 행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시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시로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다? 개인, 자유, 개인과 자유. 이게 이제 근대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근대성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얘기해야 될 건 뭐다? 개인과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과 자유가 확보가 된 것이 근대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마지막 부분에 전통 사회에서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계층만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고 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박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제도관. 제도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도지기. 그럼 제도지기 할 때 그 지자가 조사잖아요. 의죠. 그러면은 제도의 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렇게 전통, 고전 문학들을 가르칠 때 문학 자습서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제도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제도관이 뭐예요? 그럼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져요. 왜 어색해지냐면 본인이 제도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제도관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설명할 때 굉장히 버벅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잡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관이랑 아래쪽에 나오는 천기론이랑 이 두 개를 대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나름 대조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우리가 대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제도관 먼저 보겠습니다. 제도관. 문학을 도덕적, 교육적 목적의 성취를 위한 한 방법으로 보는 효용론적 견해이다. 그럼 이제 효용론적 견해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다른 적 견해들도 다 복원시킬 수가 있어야 되죠. 자, 효용론 있으면 반영론도 있어야 되고 또 표현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관점으로 들어야 되죠. 그걸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 관점 또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만약에 시험 칠 때에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내재적 관점과 절대론적 관점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시면 틀릴 가능성도 있냐면은 외재적 감상 방법 있죠. 거기에서는 효용론, 반영론 이렇게 써놓고는 갑자기 내재적 관점 이렇게 들어오면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는 얘를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땡땡론과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본문에서 효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 해서 효용론적 관점에 밑줄을 치고 기억 이렇게 해놨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 아니라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허용 채점이 된다면은 내재적 관점도 맞게 해주겠지만 만약에 위쪽에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짝을 맞춰서 땡땡론적 관점이라고 쓰는 게 본인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또 카페에서 싸우실 거죠. 이 내재적 관점이 된다. 아니면 절대론적 관점은 써야 된다. 말하면서 뭐 싸우실 거잖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정확하게 썼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짝을 맞추어서 답안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명칭은 정확하게 외운다. 요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제도론이라고도 한다. 이 문학가는 조선조의 한문학뿐만 아니라 시조 가사와 같은 국문문학 장르의 창작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에는 위기의식과 구세적 열정을 지닌 사대부 문학가들이 이 제도관을 심화 발전시켰다. 되어 있는데 구세적 열정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신제가를 한다면은 항상 뭘 하고 싶어요? 치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한번 내가 경세를 하겠다 또는 개세를 하겠다 또는 이제 구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학을 창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학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잘 안 해요. 뭐예요? 돈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북부 대공님 나오고 이제 남부 공장님 막 나오고 그죠? 웹툰 보세요? 일요일에 시월드가 내게 집착한다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거기 이제, 이거 완전 여담인데, 완전 여담인데, 거기 이제 드디어,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지금 몇 개월 동안 일단 프롤로그에서 얘네가 잘 된 거는 나왔어요. 그게 너무 다행인 거야. 왜냐면 중간에 너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가서 독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답답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프롤로그로 돌아가요. 잘 된 걸 다시 보고 이걸 버티고 말거든요. 드디어 본 스토리에서도 북부 대공님과 그 계약 결혼을 하신 아내분이 잘 됐어요. 잘 됐어. 드디어 잘 됐어. 드디어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어.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부 대공님이 진짜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진짜 냉혈한인데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낯서신가요? 저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너무 이렇게 피폐하고 저 보세요. 이런 거 편집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새벽에 11시 땡 하면 기다렸다 보거든요. 너무 그냥 힐링 받고 12시에 못 자면은 계속 일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30분만 얘기하면 그 북부 대공님의 드디어 별명이 생겼습니다. 북부 약초남이에요. 눈밭에 숨어 있는 거야, 약초가. 자기 마음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자꾸 숨어 있어. 그래서 독자가 북부 약초남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다들 찰떡 같다 이러면서 막 다들 박수 치고 있거든요. 한번 심심하시면 보세요. 힐링 됩니다, 힐링. 뭐 어떤 거 보세요? 저 그 작가는 좋아요. 그 작가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 옛날에 했던 거는 많이 봤었는데 화산기한은 안 봤거든요. 근데 맨날 2위더라고요. 1위가 제가 보는 것 같은데 마루는 강진가? 그날 1위가 제가 보는 건데 항상 2위에 있는 걸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군. 웹툰 같은 거 하나 정해놓으시면 좋기는 해요. 매일 하나씩. 그래서 무조건 그걸 보면 행복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웹툰 보시고. 시월드가 얘를 너무 좋아해. 왜냐면 얘가 이 시월드가 저주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이분이 풀어줬어.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질문이 시월드가 왜 집착하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그거 처음에 3회인가 됐을 때부터 봤거든요. 너무 감질만 나는 거야. 결제 다 해가지고 다 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변 선생님들한테 다 전파했어요. 다 결제하고 있어요. 다. 진짜 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약간 제목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내용은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제목이 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근데 이 쓰레기가 인간이야, 인간. 이런 것들. 시월드는 재밌어요. 근데 멜로 안 좋아하시면 보면 안 돼요. 멜로 안 좋아해도 또 괜찮은 부분은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다 문학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양반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에도 독자를 엄청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과연 교훈을 얻을 것인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웹소설들은 오로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장제로 양산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작이 쉬운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틀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되게 잘생긴 남자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남자 돈이 많아야 돼. 근데 여자는 약간 예쁜데 뭔가 부족해야 돼.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원하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해. 근데 그 결혼 과정도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뭐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남자가 결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딱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양산형으로 엄청 빠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양산형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틀도 있었어요. 뭐냐면 경기체가죠.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 양산형으로 팍팍팍 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쓸 수 있는 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만 쓸 수 있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이 있는 거지 지금의 웹소설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의 경기체가는 사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열의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문 문학을 거의 추구를 한 거예요. 한문을 모르는 애들은 창작을 못하게. 근데 지금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있잖아요. 거기만 다니면 되게 잘 써요. 엄청 잘 써요. 그러니까 해보실래요? 그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티나는 웹툰들이 있어요. 이게 국어적 지식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작가 막 뒷조사해요. 그럼 국어 선생님 하고 있어. 이런 느낌. 여튼 그래서 이런 양산형의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것도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웹소설은 빠르게 창작하는 것이 목표. 이제 경기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쓸 수 없으면서 사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게 목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세적 열정을 지닌 사대본 문학가들이 이 제도관을 심화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시문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시문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은 내용이 뭐예요? 구세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구세적 주제라고 하는 게 내용입니다. 이것에 적합한 형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도학에 종속시키기 쉽다. 제도가는 관도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도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도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은데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도직이를 써야 되는 부분에 관도직이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도직이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반면에 제도직이는 딱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 개를 딱 요 지점에서만 구분을 해놓자 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두 개념은 주의가 이한의 관도지기설에 대해 본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한 것에 기인하여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립된다고 생각하기도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서로 통하는 면이 더 많고 차이점이 하나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관도로는 도를 경시하는 논리이고 제도로는 문을 경시하는 논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죠. 근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제도론이나 관도론은 모두 성현의 문장이나 사상을 모범으로 삼으려 한 점이 같다. 그러나 성현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았던 송대에는 제도론이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관도론은 문장을 통하여서 도가 드러난다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뭐가 중심? 도가 중심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문장을 통해서 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문장의 어떤 도구적인 수단을 훨씬 더 강조를 한 거고, 제도론은 도를 위하여서 문장을 쓴다는 관점이다. 이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죠. 문학 자체의 가치도 조금 인정한 게 아니라 둘 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해 안 받는 일이에요. 선생님, 이거 제도론이랑 관도론 그 수업 시간에 배우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도학이라고 하는 거, 문학이 지금 그 문장 자체가 아름답고, 뭐 이거를 지금 추구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든 도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도학이 중요하기는 해.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론이 조금 더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문장의 어떤 정형화된 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느낌이고, 관도론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훨씬 이제 도학의 그 들어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시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이 사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한문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는 한문을 제가 잘 읽지를 않아요. 틀릴까봐. 자, 한문의 배움이 짧아가지고 틀릴까봐.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면은, 관도론에서의 도는 유교적 이념보다는 일상생활의 구체적 덕목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한편 제도론의 도는 유교적 덕목에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보자면은 관도론에서는 도는 유교적 이념보다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도 포함이 된다. 유교적 이념도 포함이 되는데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 덕목을 가리키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유교적 이념도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제도론에서는 뭐다? 도는 유교적 덕목에 제한이 된다. 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도론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인 거죠. 그래서 불가의 시문에 대하여는 관도지문이라고는 평하여도 제도지문이라고는 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선시대에 창작된 작품인데 유교적인 어떤 교훈에 집착하지 않았어.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어. 라고 한다면 관도론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는 할 수 없다? 제도론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료에서 유교적 가치에 제한해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됐다면은 지금 관도론이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야 된다? 제도론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론이 조금 더 다루고 있는 가치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읽었고, 그러나 육아의 문에 대하여는 관도와 제도의 명칭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서거정이 동문선서에서는 관도지기를 말하고 진동문선전에서는 제도지기를 말한 것과 이의가 문책에서 관도지기를 말한 것은 좋은 예이다. 왜 이의가 문책에서 관도지기를 말한 것이 좋은 예냐면은 이의는 유학자 중에 대표 아닌가요? 유학자 중에서도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관도지기를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육아에 있어서는 관도나 제도는 문장의 도와의 함수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천기론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제도감과 간도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제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어떤 감정에 대한 표현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청기론 같은 경우가. 시를 지을 때는 작가의 마음에 욕망이나 거짓이 없어야 하고 창작 과정에서 형식에 얽매여 억지로 꾸며내거나 표현상의 모방을 일삼지 않아야 하며 대상에 의해 일어난 정서의 감흥을 자연스럽게 발현해야 함을 강조하는 시론이다. 여기에 이제 맞춰가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정약용이 되겠죠. 정약용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청기는 장자의 욕망이 많은 자는 청기가 적다 해서 유래하여 인위적인 의도나 조작이 개입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마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누설되면 안 되는 하늘의 기밀 혹은 의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주자학에서는 이를 목소리 이제 주자학에서는 천리가 저 선생님 잠깐 주자학 읽기 전에 방금 삑사리 날 뻔했잖아요. 수업할 때도 저 삑사리 되게 잘 나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그냥 삑사리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애들이 막 웃어요. 자, 그것도 그냥 약간 수업 꿀팁인 것 같아요. 삑사리 나면은 너무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삑사리 이렇게 나면은 얘들아 미안해 말할 수 뭐가 미안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삑사리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삑사리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웃고 있거든요. 자주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목이 쉬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삑사리는 되게 잘 나고 또 이제 1, 2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발음이 자꾸 새요. 발음이 좀 새는 편인데 분명한데 새는 편이에요. 저 노래방 가서도 랩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진짜 귀에 때려 박힌다라고 할 정도로 발음이 분명한데 물론 부모님이랑 가면은 그 조용필이나 이런 거 불러드려야 돼요. 부모님이랑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래까지 했냐면은 물론 부모님 저 효녀 아닙니다. 효녀 아닌데 노래방에 가서 너무 각자 노래 부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조용필만 부르고 우리는 랩이나 뭐 여자 아이돌 노래만 부르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노래방 책을 샀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수봉의 개요울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듣고 니은까지 듣다 치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다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나눠보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뭐 그 겨울의 찻집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연습해놓고 어떤 발음이 좀 세고 삑사리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7, 8월 이렇게 가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 목 관리 하려고 지금 약간 그 경희대학교에서 나온 사탕 있어요. 그런 거 먹고. 에? 수상하다고요? 경희대가 한의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탕이 나왔어요, 선생님. 선생님들, 지금 기간자신 선생님들 다 사십시오. 이거 쿠팡에서도 팔더라고요. 좀 비싼데. 싸게 살 수 있는 데도 있겠는데 제가 이거 뭐 커넥션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세요. 사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비싸긴 한데, 이거 광동 무슨 면역보감? 이런 거 먹고. 한약 지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한약 지으면 제일 좋은데, 잘 되지가 않으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목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하다 이렇게 됐지? 하여튼 방금 삑사리가 나서 그래요. 장자의부터 읽으면 됩니다. 주자학에서는 이를 천리가 개별 사물에 자연스럽게 표출된 상태로 이해하였다. 실온 개념으로서의 청기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 놓이는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학 비평이 전개된 것은 조선 후기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1, 2월에 비평의 흐름 정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은 청기론이라고 해서 이게 제도지기에 대항해서 나오는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문학 비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학 비평을 선생님들께서 거의 공부를 안 하시는데 사실 문학 비평을 공부를 하셔야 이 시기에 어떤 문학적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비평은 언제부터 나왔죠? 고려. 그죠? 고려. 동인지 이후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문학으로 오지 않았나요? 고전문학에서 고려. 그래서 우리 그 기출에 걔가 나왔었잖아요. 파한집이랑 보한집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왜 문학 비평이 이때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폐간문학이 활성화가 되면서 뭐가 등장을 하고 가전체가 등장을 하고 가전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돈가스집이 10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돈가스집끼리 서로 대조를 해야 되고 누가 낫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학 비평이 등장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돈가스집 한 개면은 지금 비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먹어야 돼요. 이건 배식이에요. 급식이에요. 그런데 돈가스집이 10개 정도 생겼기 때문에 어느 집이 더 낫다. 나는 치돈 먹으러 저 집 간다. 치돈은 이 집이지. 김복은 이 집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 집은 우동을 주는데 우동이 맛있다. 이러면서 가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취향이고 비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 일단은 많이 창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기론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천기론에 따른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와야 된다. 근데 조선 후기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고전 문학에. 그랬을 때 마지막 흐름이 인간의 자유로운 성정, 솔직한 마음 이런 거를 다루는데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계승해 가면서 이제 근대 문학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훨씬 이해가 쉬운 거죠.
시인 권필에 대한 허균과 장류의 논평이 실론으로서 청기를 일찍 언급한 예들이다. 허균은 뛰어난 시인은 학식이나 논리에 매이지 않고 청기를 마음대로 다룬다고 하였는데 이때 청기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조화를 뜻한다. 장류는 시는 청기다 라고 천명하면서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참됨을 청기라고 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시론을 제시한 김창엽은 시를 성정의 발현이며 청기의 작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모방이나 꾸밈 없이 청기가 그대로 작동된 작품에서 작가의 참된 성정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청기로는 김창엽의 문도를 중심으로 중인계층의 문학활동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중인계층들이 뭔가 자유로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울분이 있잖아요. 울분. 그러니까 자유로운 마음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겠죠. 입신양명을 추구할 길이 막혀있는 신분이므로 오히려 외적 욕망에 초연하여 청기를 보존하고 시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시에 있어서만큼은 신분고하가 아니라 천부적 재능과 진솔한 표현이 관건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리는 한시뿐 아니라 시조의 외연 확장 근거로도 사용되었다. 청기론의 핵심은 인위적인 꾸밈과 모방을 배제하는 자연스러움에 있으며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인위적인 꾸밈과 모방을 배제한다. 이는 출세와 명성의 수단으로 시 창작의 기교를 익히고 전범의 재현에 급급했던 이때의 전범이 뭐냐면은 이전 시대의 모범인 거죠. 이전 시대의 모범. 전범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전 시대의 모범인 거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전범이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 범죄자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음절로 되어 있지만 단어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된다.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된다? 문장의 맥락을 보고 앞뒤 사정을 보면서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시인의 창작 행위를 하늘의 비밀스러운 조화에 비견하고 시적 재능의 첨부성과 시적 언어의 독자성을 강조한 청기로는 학식이나 신분을 넘어서 시의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적인 시인이 늘어난 현상의 반영이자 그 논거로서 비평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기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도직이랑 관도직이도 알아둬야 된다. 아래쪽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문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개화 개명 시대의 국어 국문 운동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국문을 익힐 수 있게 되면서부터 글쓰기와 글 읽기가 자유로워졌다.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읽었네.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양한 집단이 창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균일한 집단이 창작을 하다 보니까 자아 정체성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서로 다름을 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되었다라는 거죠. 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재조직하고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적 의미의 문학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글의 개념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등장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광수는 문학의 가치라는 글에서 문학의 개념을 정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문학이라는 용어가 영어의 리터러처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수가 문학의 개념을 이렇게 한정한 것은 전통적인 글 또는 문의 개념을 정서 영역의 글로 한정하고자 하는 뜻, 거기는 밑줄이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서 영역의 글쓰기로 한정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서 영역의 글쓰기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광수의 문학적 태도는 일본에서 습득한 서구 지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의 변화는 가치와 윤리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던 문의 개념을 정서와 취향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시켜 놓았음을 의미한다. 문과 사와 철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던 전통적인 문의 개념이 새로운 담론의 분화 과정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이 챙기셔야 될 것은 문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문의 개념. 문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게 문학의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해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해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것까지 보자면은 우리나라부터 보자면은 몇 세기? 19세기 중반 이후 이광수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다.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얻은 의의는 뭐냐면은 윤리, 철학에서 무엇을 분리시켰다? 정서 영역을 분리시킴으로써 이게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다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가 좋냐면은, 자, 윤리와 철학과 정서가 다 뒤엉켜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문학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발전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학을 정서적인 영역으로 분리를 시켰다. 그러면은 훨씬 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세부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다양성을 추구를 할 수가 있고 전문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 영역으로 제한이 되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근대문학 볼게요. 근대문학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꼭 읽어보시고 이제 근대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대문학의 개념은 근대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근대문학은 거기에 밑줄 치셔야 되겠죠. 근대문학은 개인의 발견, 이성과 합리성의 인간이라는 근대의 인식론적 변화 에 밑줄을 치시고, 개인의 발견, 이성과 합리성의 인간이라는 근대의 인식론적 변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대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 개인 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과 더불어 각성한 시민계급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성한 시민계급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각성한 존재들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각성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추구하게 되느냐? 우리가 권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강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근대 사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근대 시민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민이 등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의 시민이 어떤 존재들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들, 해방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적인 초월적 보편적 규범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의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인본주의적 경향이며, 과학과 합리주의를 그 바탕으로 한다. 근대문학이라는 어휘는 이 밖에도 단순히 전통적인 문학을 부정하는 근대적 문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전주의 시대에서의 일방적인 극문학의 번성에 비하여 소설의 발달은 괄목할 만하다. 근대 정신은 산문 정신과 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대 정신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산문 정신입니다. 산문 정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은 판소리 있죠, 판소리. 판소리 같은 경우에 근대성을 굉장히 잘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판소리가 근대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덕분이냐면은, 판소리는 운문의 산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문인데도 불구하고 산문 정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시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운율을 잃었지만 운율을 잃고 산문정신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산문정신이란 뭔지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산문정신이란 무엇인가. 산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규범이나 낭만적 감상, 시적 감각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문학상의 태도다. 그래서 뭔가 낭만적 감상, 외형적 규범, 시적 감각 이런 걸 다 지키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에는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라임을 맞춰야 돼. 그럼 그 라임에 맞춰서 단어를 바꿔버리죠. 그럼 나의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죠? 쭉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그냥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문 정신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산문이란 운문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 문학을 말한다. 시적 표현, 리듬, 음악성 등 이른바 시적 아름다움은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산문 형식으로 엮어지는 소설, 수필, 일기문, 기행문 등은 산문 정신에 기초한다. 이것은 인생과 직결되어 있으며 운문이나 조형미에 의거하지 않고 인생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디까지나 내용 자체의 전달로 독자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작자가 걸어온 인생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묘사나 서술의 그 예술성이 보존된다. 특히 산문 정신을 작가 정신의 요체로서 시정신과 대립시켜 재창하는 까닭은 소설의 리얼리티가 시나 운문과는 별도로 그 문예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위에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볼게요. 특히 산문 정신을 작가 정신의 요체로서 시정신과 대립시켜 재창하는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산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다? 산문 정신이에요. 근데 방금 읽은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시정신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작가 정신의 요체로서의 시정신인 겁니다. 작가 정신의 요체, 작가 정신을 핵심적으로
좀 모아놓은 것이 시정신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1, 2월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시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시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문학 자습서나 뭐 이렇게 찾아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시정신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해 놓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네, 작가 정신의 요체다.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개성적으로 드러내고 그죠?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시처럼 표현 방법을 주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 정신이다가 되는 거죠. 작가 정신의 요체다. 작가 정신이 드러내는데 핵심을 보인다. 그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작가 정신보다는 뭐를 드러내는데 핵심이다.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드러내는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신과 더 일치켜 시작하는 까닭은 해서 끝까지 다 읽었고요. 그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다시 봐야 되죠. 고전주의 시대에서의 일방적인 극문학의 변성에 비해서 소설의 발달은 괄목할 만하다. 근대 정신은 산문 정신과 통하기 때문이다. 중략. 서사 장르의 발달 단계를 보면 근대 소설은 중세 로망스를 대체한 새로운 서사 양식인 노벨이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근대 소설이 보여주는 특징은 일상적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그럴듯하게 그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귀족적 감수성과 지배계층 언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영웅이나 귀족의 이야기인 고대나 중세의 문학과 근대의 문학을 확연하게 구별하게 해준다. 근대 소설을 지배하는 것은 로망스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언 와트는 소설이 보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성에 의해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 있는 형식적 리얼리즘의 소산으로 독자들에게 등장인물들의 개인성, 행동이 일어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같은 이야기의 세부적인 면들, 즉 다른 문학 형식에서 통상 제시되는 것들보다 훨씬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시되는 상세한 부분들로 인해 만족을 줄 의무를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근데 무엇이 그런 의무를 지니느냐? 특정한 시간과 장소 같은 이야기의 세부적인 면들이 그런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 설정, 그다음 세부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섬세하게 다루어져서 이게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쇄술을 통해 근대 소설의 출현을 설명할 수도 있다. 전적으로 인쇄하는 작업에 의존하는 저널리즘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인 소설은 발달했다. 인쇄는 가정을 배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책을 동일하게 찍어내는데 이러한 점이 역설적이게도 개인성을 강화시키며 소설이 그리고 있는 세계에 독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역설적이긴 한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문학을 이렇게 찍어낸 사람들 있죠. 공장에서 책으로 찍어낸 사람들은 문학을 많이 읽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많이 안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게 업의 하나로 그냥 출판업이 생긴 것 뿐이지. 근데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싸지죠. 싸지니까 지금 집에서 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독자들은 그걸 사서 재밌게 읽고 빌려도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뭔가 생산을 많이 하는데 독서가 많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읽으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을 출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소설이 그리고 있는 세계에 독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페이지 위에 절대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고정된 동일한 글들은 필사본보다 훨씬 비개성적이지만 동시에 훨씬 자동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윤동주가 시집을 낼 때 이런 출판업을 통해서 했냐면은 그게 아니라 필사예요, 필사. 자기의 필사 시집을 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글씨가 예쁘고 안 예쁘고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개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필사 시집을 내버리면은 훨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서는 개성이 있나요? 어떤 점에서 개성이 있어요? 표지, 목차, 내용 이런 건 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출판업이 한때는 거의 다 균일했어요. 통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 자체가 거의 동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파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제일 앞 단어를 다른 글씨체로 바꾸거나 더 크게 하거나 이게 지금 박태원이 했던 작업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 기법으로 들어올 정도로 정형화가 되어버린 거죠. 본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의 발달이 소설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페이지 위에서 절대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지니고 고정된 동일한 글자들은 필사본보다 훨씬 비개성적이지만 요거까지는 읽었고요. 그다음 한국 문학사에서 근대 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는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역학적 질문이기도 하다. 근대의 시작을 개인의 발견, 산업의 발달,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이행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17세기 영정조 시대, 18세기 개항기, 갑오경장 등으로 그 기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문학의 태동 역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그래서 알아만 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적 영역으로서의 문학. 이때의 사적 영역은 개인사입니다. 개인. 보시죠. 문학이 개인의 예술적 창조력과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규정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한국 사회에서 개화 개몽 시대부터 언어와 문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공공적인 매체로 인식되면서 이 시대에 직업으로서의 문필업이 등장하였다. 여기 이제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직업으로서의 문필업이 등장을 하였다. 문필업의 등장은 글을 쓰는 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의 일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된 거죠. 문필업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 이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직업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힌트가 된다, 단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면 인간과 사회의 여러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복합적으로 규정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학은 인간에 대한 모든 제약을 벗어나는 충만하고도 해방감을 주는 상상력 혹은 창조력을 지향한다. 문학적 담론이라는 것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소산이라는 특수 영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심미적인 것이 하나의 새로운 인간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글쓰기와 글 읽기의 계급적 폐쇄성을 벗어나 일반 대중의 개방적인 언어 문화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새로운 글쓰기의 시대에 문학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야 이게 문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살짝 언급을 해놓는 거죠, 지금. 문학은 개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관의 세계를 강조한다. 문학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상이나 지식은 모두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건이나 인상을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강조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한 작가가 어떤 종교적 사상을 그의 작품에 담으려고 한다면 그 작가는 우선 그 종교의 신앙체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자기 나름의 판단을 통해 주관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사상은 참된 문학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문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근거하여 성립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오시면 개연성 있는 허구의 언어적 형상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학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문학에 이런 특징이 있다. 세 개가 다. 선생님은 문학 그때 책 별로 안 읽으신다고 했죠? 응. 1년에 몇 권 읽으세요? 그럼 임용 준비하기 전에는요? 1년에 2권. 보통 뭘 읽으시죠? 아, 베스트셀러. 아,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문학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국어교사가 되어나면은 많이 안 읽는다 하면은 문학 자습서에 나온 것들이라도 좀 기억을 해놨다가 애가 뭐 추천을 해달라 이러면 추천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게 애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안 읽어요. 저는 안 읽는 게 일단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 읽으려고 책 2권 사다 놨거든요. 하나 못 읽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적 영역으로서의 문학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문학을 그 안에는 인간의 삶의 어떤 축적된 지혜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들한테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문학의 개념 마지막으로 다 개연성 있는 허구의 언어적 형상화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문학은 한 사회의 거울로 자주 비유된다. 이것은 문학의 내용에 대한 서술이나 문학이 실제로 사회 현실의 어떤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학은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태로 그려냅니다. 역사의 기록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학은 사실과는 다른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내용은 엄밀히 말한다면 오히려 현실과 대립되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학은 허구 속에서도 진정한 실제의 세계를 보여준다. 비록 꾸며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허구 속에 진실이 숨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학의 개념을 잡아봤는데 문학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뭐와 관련된 거. 문이란 무엇이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뭐냐면 개연성 있는 허구를 다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가가 상상을 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가가 모든 걸 상상해서 쓰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기존에 창작된 것들과 같은 결로 쓰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개연성 있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문학의 특징을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문학에서 소설에서 특히 압축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었던 이런 인생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진실 있죠. 진실. 거기에 가서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의 미의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미의식 한 숨고미 정도까지 하고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문학의 미의식. 시를 포함한 문학과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미술을 예로 들자면 어떤 작품은 인체 비례가 조화와 균형을 잘 이뤄서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작품은 인체가 왜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다. 미학이란 요거 이제 인체가 왜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어떤 작품을 좀 떠올리시면 좋냐면 노트르다무 드 파리 있죠. 노트르담의 꼽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콰지모도라고 하는 꼽추가 몸은 정말 비굴하고 이제 엄청 이렇게 꼽추로 흉측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체가 왜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미학이란 자연, 인생, 예술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본질, 가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다. 문학도 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문학작품의 미의식이란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정서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틈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추하고 어떤 삶이 아름다움과 또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아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문학에서의 자아란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문학에서의 자아란 한 줄 건너뛰었어요. 작품 속 인물일 수도 있고 화자나 서술자일 수도 있다. 의식하고 행동하는 주체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 자아이며 이 자아를 둘러싼 외적 현실이 바로 세계다. 따라서 모든 문학 작품에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펼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 즉 미의식 또는 아름다움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다.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름다움의 범주를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골개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땡땡의 땡땡화 요거는 수능하고 융화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부분 있죠. 얘는 지금 어느 갈래랑 어느 갈래에만 적용이 된다. 소설과 극갈래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와 세계. 소설이랑 극갈래라기보다는 어디에 적용이 된다? 서사와
갈래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요거 땡땡의 땡땡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시가문학, 그 다음에 교술문학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려 안 헷갈려요? 네네. 그 내적 갈등이죠. 갈등이라고 보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갈래론이 갈래론. 얘는 지금 갈래 구분에 대한 얘기고,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여기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미의식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르게. 요거는 이제 자아와 세계의 관계는 오늘 이제 오후 정도에 보게 될 건데, 갈래론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 미의식은 또 아래쪽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건 요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의식 요거 지금 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얘는 지금 뭐랑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냐면 갈래와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해요. 갈래랑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고, 지금 여기에서 미의식과 관련된 거를 보긴 할 건데 요 위에다 쓸게요. 지금 카메라에 잘릴까봐 요 위에다 쓰면 요 아래 안 잘리나요? 아, 잘리죠. 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놀림 많이 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칠판 위가 다 비어 있는 거. 애들이 정말 선생님 저기는 어디 쓰실 거예요? 선생님 저기는 뭐 다음 생에 쓰시나요? 말고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뭐 그 영상 다음에 공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칠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채우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 칠판. 근데 저 위에까지 싹 다 채워요. 어떻게 채우냐면 의자 끌고 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문법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의 변동. 그런 거 수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칠판이 저희 이사 왔어요. 인강생들 모르실까봐 얘기 드리면 저희 이사 왔어요. 더 넓은 강의실로 앉아서 지금 칠판이 넓어가지고 오늘 칠판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어제 너무 설레갖고 칠판 써야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안 했어요. 칠판 너무 넓으니까 좋아요. 완전.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 끝에서 여기까지 한번 쓰면서 이제 카메라 찍으시는 분이 진짜 그날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약간 이 범주 내에서 마무리를 지어보자. 하여튼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의식과 관련된 걸 보면은, 미의식과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선생님이 뭘 찾아야 되냐면은 있는 것과, 근데 이 있는 것은 현재죠. 현재, 지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요게 이상이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있어야 된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꼬라지를 서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질문과 따라서 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독립, 조국의 강복이죠. 조국의 자유, 광복. 이런 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조국의 강복.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일제, 치하. 일제가 통치를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죠.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의 조국 광복을 지향을 할 것이냐? 그죠? 조국 광복을 지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거를 갖다 버릴 것이냐?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 중에서 아까 264시를 얘기를 했잖아요. 걔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봤었을 때 얘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왼쪽에는 보통은 융합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상반을 씁니다. 그럼 지금 얘랑 얘가 지금 융합될 수 있는 상황이냐, 융합의 상황이냐, 상반의 상황이냐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요? 상반의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상반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264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안에서 끝이 나야 되냐면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셨을까요? 그랬을 때 무엇을 지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264의 시는 요 아래쪽을 긍정을 하고 지향을 하나요? 이 위쪽을 긍정하고 지향을 하나요? 위쪽을 긍정하고 지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4의 대부분의 시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은 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64의 시가 보통 무슨 미가 느껴진다?
비장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다른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시 1, 예시 1. 자, 예시 2. 애들이랑 이런 거 하면 재밌는데. 자, 보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강호가도의 시를 한번 해볼게요. 강호가도의 시를 한번 해보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향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강호가도의 시들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애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용합, 여기에 상반. 그러면은 요게 지금 두 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는 거죠. 얼추 비슷하죠.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호가도의 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를 막 뽐내죠. 이 몸이 너무 한가한 것도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뭐냐면 자기가 지향해야 되는 거, 보통 자연의 아름다움 얘를 뭐로 잡냐면은 무릉도원 같은 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릉도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거기인가 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들어가죠. 아래쪽 거를 지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오함입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거로 들어가게 되면 뭐겠어요? 순곰이에요. 순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잡아야 돼요? 위랑 아래를 채운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융합이 될 수 있느냐 상반이 되느냐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걷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 긍정하느냐라고 하는 거로 해가지고 사분면을 먼저 찍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고? 순고. 여기는 비장. 여기는 골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네. 현실의 부정적인 현실을 오히려 긍정하는 거죠. 약간 헷갈리죠? 그 작품을 먼저 볼까요? 골개미를 먼저 볼까요? 아, 골개미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어디를 먼저 보냐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할게요. 9페이지 가보면은 양반춤 나와 있습니다. 봉산탈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말뚝이 양반 나가십니다. 양반 덩덩덩덩.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꼭 한번 보러 가시라고 진짜로. 양반 삼연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양반 삼연제의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쉬 하죠.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긍정할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지만, 그죠? 뭐냐면은 고위 관직을 지낸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야, 이놈들은 그런 놈들 아니고 개다리, 개잘량 이런 개 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끌어내려버린 거죠. 하여튼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이랬더니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장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진실된 말인가요? 아니죠. 뭔가 자기가 다 비웃어 놓고는 얘네가 야 뭐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앞에 좋은 말 했잖아. 그게 너네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양반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이게 안 속았으면은 골개미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원이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뚝이 쉬 여보 구경하는 씨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찔따란 건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 했더니 양반들이 또 뭐야 이랬더니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그만하였소 이랬더니 양반들이 헌화를 그만했다네 이렇게 된 거죠. 한번 도표 그려볼게요. 어차피 1교시 끝나고 이거 지워버릴 거니까 이 옆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습니다. 사세 확장.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원래 양반들이 갖춰야 될 거는 뭐예요? 그죠? 품이죠. 양반의 위엄과 권위입니다. 양반의 품격이라고 할게요.
제 친구가 학원을 하는데 저 품격 시리즈로 만들고 있거든요. 국어의 품격, 수학의 품격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 양반의 품격.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희롱당하는 모습이죠. 또 뭐냐면은 양반의 권위가 추락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융합이에요, 상반이에요? 얘가 지금 상반되어 있죠. 상반, 융합. 이렇게 해보면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을 지향하고 긍정하고 있냐고요. 만약에 이 위에 양반의 품격을 지향을 한다면은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 그때 화랑의 후예 읽었었죠. 화랑의 후예 읽었는데 이 작품이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 물론 희화화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비장한 상태거든요. 뭐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황후돈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막 완전 그지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황후돈의 후손일세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를 어떻게 해버려요? 권위가 추락된 상황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 아래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미가 된다? 골개미가 되는 거고. 근데 골개미는 둘로 쪼개서 풍자와 해악 이렇게 쪼개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다? 풍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요거는 풍자와 해악은 비판성이 문제잖아요. 비판성.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요 작품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풍자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물론 해악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해악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기보단 희화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풍자든 해악이든 둘 다 희화화는 일어나요. 그런데 비판의 정신이 있을 경우에는 풍자로 보는 거고 비판의 정신보다는 동정연민으로 갔었을 때 해악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풍자로 보는 게 맞고 희화화되어 있다. 누가? 양반이. 우스운 꼬라지가 되는 것들이 희화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거 계속 오늘 지금 반복해서 이거 해석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작품을 실어놨어요. 연습을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한 5분 드리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열심히 막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비워놨냐면 우리 그거 하려고 비워놓은 거거든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주제의식 쓰면 되죠. 우리 그거. 동그라미. 여기는 뭐가 나와요? 우스꽝스러운 양반 삼형제와 말뚝이의 대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살피는 건 저 대화밖에 안 나오죠. 애들이 이거 읽으면은 잘 해석을 못해요. 물론 애들이 다 문학사협서 외우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알아오긴 하는데 일단은 독자들은 저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우리 그때 주제 적는 방법도 배웠었죠. 뭐였어요? 주제 적는 방법? 쓸데가 없어. 여기 써야 돼. 여기에 뭐냐면은 대상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된다? 대안 쓴 다음에 필자의 정서, 태도 쓰시면 주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제를 아래쪽에 써보면은 지금 대상은 뭐예요? 양반인 거죠. 양반 계층. 양반 계급 또는 계층이죠. 계급에 대한 뭐예요? 풍자 또는 비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추상적인 걸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바뀌는 데에 어떤 표현법들이 쓰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법들이 쓰였느냐라고 한다면은 뭐다? 여기를 이제 나중에 채워야 되는데 지금 몇 페이지에 선생님들 지금 이 작품을 미리 채워두시면 되냐면은 나중에 딴 작품으로 하면 되니까 9페이지에 그냥 채워두시면 돼요. 채워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법들을 썼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뚝이형 인물
을 사용을 한 거죠. 말뚝이형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런 이제 탈춤에서 등장해서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요 봉산 탈춤에서는 말뚝이지만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죠. 비뚝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말뚝이기 때문에 말뚝이형 인물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말뚝이형 인물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양반 삼형제의 외양 설정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똑같은 구조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죠. 이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조라고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양반의 권위 추락을 시킨 다음에 양반의 항의가 이어지고 말뚝이의 변명이 이어지는 요 구조를 반복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담 구조라고 하는데 재담 구조를 반복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표현법들이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애들 표현법. 그죠? 요거에서 요거로 넘어갈 때 어떤 표현법들을 씁니까? 이거 이제 정리를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석을 작품 계속 가져와서 이거 오늘 배웠던 내용과 가장 관련성 있는 작품 가져와서 이거 분석을 요거 똑같이 해보고 이걸 반복을 해서 결국에는 문학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지금 이 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5분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5분을 드리면은 미의식을 분석을 해낸 다음에 뭐까지 해놔야 된다? 이런 표현법까지 다 써놔야 된다. 이 도표를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 연습하시면 선생님들 발령 받으셨을 때에도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이거 이제 저작권만 해주세요. 제가 동그라미 2개 그리고 화살표 하긴 했는데 이거 제가 만든 틀이니까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서 이런 도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 애들이 약간 멘붕이 올 것 같은데 전학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쓰고 있어. 전학 갔는데 이 학교 또 쓰고 있어. 그러면은 모두가 하나 되는 방문각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골개미로 나눠 설명한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남은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 등은 일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오늘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친구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되게 비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혹은 이제 막 엘레강스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뭐 자기가 지향하는 삶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명품백이 똑같은 친구, 너 되게 우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하는데, 문학작품은 이런 것들을 예술적 질서에 맞도록 집약화의 미적 범주라고 부르는 미의 기본적인 분별 양식으로 삼고 있다. 모든 문학작품은 미적 범주를 갖추고 있으며 미적 범주의 선택은 삶의 의식 선택이다. 예컨대 비장한 작품과 골개스러운 작품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 표명이고 서로 대립적인 주장의 구현이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어떤 미의식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럼 숭고랑 우아가 대립하느냐라고 하면 얘네는 대립이 아니에요. 근데 비장과 골개는 완전 상반되고 왜냐면은 이게 추구하는 바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융합을 하게 된다면 위랑 아래가 같다 다르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위랑 아래가 같다 다르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갈등을 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요. 위와 아래가. 숭고미와 우아미가.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라인 있죠. 두 개가 완전 상반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서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위를 지향을 하고 얘는 아래를 지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대립되는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숭고미와 우아미가 대립된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애초에 지향하는 세계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비장미와 골개미는 서로 상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을까요? 또한 비장하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되는 작품들도 무엇을 비장하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있다. 미적 범주는 외형적인 분별 기준이나 감정 표출 방식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사상적 의의를 지니며 미적 범주를 통해 살필 때 문학의 사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 문학 통사에서 조동일 교수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의 융합과 상반관계를 살펴 문학의 4가지 기본적인 미적 범주인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석해내야 되는 건 뭐다? 작품을 봤었을 때. 일단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를 쓴 다음에 이 두 개가 상반되느냐 융합되느냐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라고 해서 위와 아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분이어서 살짝 10분만 끊었다가 잠깐만 쉬고 그 뒤에 우아미부터 쭉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